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네.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로어 읽기를 해볼 겁니다. 로어라고 하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어렵지만 약간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도시전설들을 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무서운 이야기는 팩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으스스함을 주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로어입니다. 인도 힌두교의 주술사는 수백 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신화로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999년 여름, 영국의 한 학자가 그에게 불사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주술사는 그 중요한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줬는데 오래전부터 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사의 주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사의 주문을 그 자리에서 읊어줬는데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는 기괴한 억양이었고 또한 주문이 끝나고 난 뒤에 마치 그 기억만 희미한 안개에 쌓인 듯 갑갑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주문을 자신의 집안에 도움을 받은 한 사람에게만 알려줬다고 말했는데 그 한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잘 알만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술사는 수백 년이 지나도 똑같은 얼굴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는데 어떤 학자가 이제 물어본 거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얼굴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쭉 주술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의외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쉽게 내줬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근데 그 주술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 일반적인 사람은 아마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나 봐요. 여튼 그런 내용인데 글쎄 현실성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런 류의 주술, 마치 일반인들이라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 기괴한 느낌이 있으니까 으스스한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이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기괴한 억양이라는 걸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몽골리안 무슨 휘슬인가요? 그거가 되게 좀 기괴하지 않나? 이거네요, 이거.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록이 됐대요. 흠이라고 하는 건데 몽골의 전통 예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창법입니다. 이건데요, 이거. 그러니까 저음이랑 고음이 한꺼번에 나는 그런 이제 알 수 없는 구조의 그런 창법이 있는데 몽골 분들이 전통적으로 구사하는 하나의 발성법이라는 거죠. 몽골의 전통 배음 창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듯한 기법입니다.
울리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소리가 두 개가 겹쳐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밑에는 원리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실제로는 한 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음을 내는데 사람들이 듣는 음은 기본음이라고 하고 그보다 높은 정수배의 진동수를 가지는 음들을 배음, 즉 오버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혀와 입술을 움직여서 입안에서 모양을 바꾸면서 배음 중에 특정 음을 걸러지게 내서 커지게 만드는 그런 발성법이래요. 글쎄 일반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낼 수 있긴 한가 봐. 하여튼 딱 들었을 때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방금 읽었던 로어랑 약간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다 같이 즐기고 낼 수 있고 이런 게 보통 전통 음악으로 내려져 오지 않나? 저거는 근데 특정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통 음악으로 자리 잡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여튼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신기한 창법이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오늘의 두 번째 로어도 있습니다. 2005년 몰도바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학교 과학실에서 거무튀튀한 얼룩이 묻어있는 망원경을 주었습니다. 모양새도 볼품이 없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버리려던 그는 망원경으로 운동장을 봤는데 놀랍게도 망원경에는 배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망원경을 들고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학생이 강도의 칼에 배를 찔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그 망원경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볼 수 있는 거란 걸 깨닫고 무섭지만서도 놀라운 경험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무감각해질 때쯤 그는 놀라운 생각을 뒤늦게서야 하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화장실의 거울 앞에 서서 망원경으로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주었던 그 망원경으로 누군가를 보거나 어딘가를 보면은 미래에 벌어질 죽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망원경이었던 거죠. 처음엔 무서워서 안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서서히 잊혀지고 호기심과 즐거움만 가득하게 됐는데 불현듯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망원경으로 비춰보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됐다 라고 하는 로어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항상 금기에 가까운 것들이 있잖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만 인간은 그 금기를 항상 어기죠. 언제나. 그러면서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벌어지는 인간의 특성 같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랄까 그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데스노트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만화죠, 만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신비한 노트를 고등학생 소년이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걸 줍게 되면서 벌어지는 만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수명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신이 있거든요. 그 만화에는. 그 데스노트가 원래 사신이 들고 다니는 살생부예요. 근데 어떤 사신이 심심해서 인간계에 그걸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린 노트를 주운 인간은 그 노트의 원래 주인인 사신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데스노트에는 이제 류크라고 하는 사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만화가 중반 이상쯤 진행됐을 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거든, 사신이. 노트에 대한 어떤 활용법 같은 걸 말해주다가 처음엔 말을 안 해줬던 건데 나중에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야가미 라이토가 그 데스노트를 주어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을 쓰거든요. 사람을 죽임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렇게 이제 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가면서 정의를 구현하는데, 노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면 죽일 수가 없어. 그죠? 그것 때문에 주인공인 야가미 라이토가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옆에 류크라고 하는 그 사신이 그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제 사신의 눈이라는 건데, 계약을 맺게 되면 내 수명이 반으로 줄어. 대신 상대방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 머리 위에 사람의 이름과 남은 수명이 떠요. 내가 노트를 잘 쓸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무조건 죽일 수 있는 아주 필살기 같은 걸 이제 얻을 수 있는 계약인 건데, 단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명에 그게 반으로 준다는 거죠. 야가미 라이토는 결국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악을 처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수명도 역시 중요하니까 하지 않는 건데, 야가미 라이토의 여자친구인 아마네 미사는 라이토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 반을 버려가면서까지 사신의 눈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튼간에 이 이야기랑 큰 상관이 있진 않지만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누군가가 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점들이 약간 데스노트와 닮은 것 같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물건을 주운 한 소년이 점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망각하고 결국 스스로까지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데스노트가 떠오르기도 하는 이야기였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샤런트주의 모망디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에는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폐가가 있었습니다. 1998년 배낭여행 중이었던 F는 호기심에 폐가를 찾게 되었고요. 오전이어서 그런지 폐가는 섬뜩하다기보단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괴담일 거라 생각한 F는 대수롭지 않게 폐가를 나왔는데, 방문한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마을이 마음에 들어서 하루쯤은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상당히 북적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던 F는 다른 때와는 달리 기분이 들떠서 많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이 호의로 건네는 특산물을 기분 좋게 받아 먹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F는 마을 회관 근처를 지나치는 도중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마치 눈앞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 하더니 F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가 떠있던 하늘이 어둑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F는 폐가에서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났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고, 3개월 뒤 F는 원인 불명으로 병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가로 유명한 어떤 곳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의외로 별로 안 무서웠던 거죠. 괜찮네. 그냥 폐가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 폐가가 있는 그 마을이 다른 마을들과는 다르게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되게 시끌벅적했다는 거지. 왜냐면 그 마을이 재개발 예정이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특산물 같은 것들도 이제 얻어먹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요? 왜요? 했는데 그 순간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전처럼 보이지 않게 됐던 거죠. 엄청 밝았던 그 마을 분위기는 갑자기 어두침침하게 보이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번개만이 하늘에서 치고 있는 그런 날씨까지도 변해버린 장면으로 자기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폐가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틀이나 지났단 거를 알고 경악을 했고요. 3개월 뒤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병사를 하게 됐다. 아마도 이 사람이 폐가에 가서 묵게 된 시점부터 그냥 계속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가인 거였겠지. 저주받은 폐가. 비슷한 이야기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엄청 유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빅피쉬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빅피쉬라고 하는 영화는 정말 제 인생작이고 매년마다 한 번씩은 꼭 보고 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팀 버튼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이제 에드워드 블룸이라고 하는 이제 시골 마을에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가 마을을 뜨면서 이제 자기만의 모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한 마을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금 봤던 로어랑 아주 유사한 얘기는 아니지만 느낌 자체는 좀 비슷한 그런 게 나와요. 나중에 제가 스포일러 너무 안 좋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건 진짜 꼭 명작이라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난히도 밝고 사람들이 많고 엄청 친절한 그 마을 사람들이 어쩐지 다들 신발을 안 신고 있거든요. 그 마을에 전깃줄 같은 이런 빨랫줄 같은 데다가 다 자기의 신발을 걸어놓고 있어. 그 마을에 이제 에드워드 블룸이 우연히 가게 된 거죠. 여행을 떠나다가. 근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소녀가 에드워드 블룸의 신발을 뺏어서 그 빨랫줄에다가 확 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3년 6월 23일 신학자였던 레너는 놀라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날조되어 있지 않고 삭제되지 않은 원본의 성경에는 천사와 악마의 진실된 모습, 천국과 지옥의 위치, 신 혹은 악마를 강림시키는 방법들이 암호화돼서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리지널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현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진짜 원본 성경은 유럽의 어느 성당 지하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총기 발포가 허용된 요원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레너는 멕시코로 망명 후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하의 성당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 세상 어딘가에는 원본 성경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신학자는 어느 날 종적을 감춰서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로어입니다. 예,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지만 묘하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왜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워낙이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 같은 걸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뭔가 사실은 더
인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글쎄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냥 그럴듯했고 무서웠다면 그게 바로 로어의 제 몫을 다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발 부디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 중에서 기독교 분이 계신다면 노여워하지 말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챗 GPT를 이용해서요, 실제로 존재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제 복원한 영상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천사의 모습이래. 약간 좀 괴랄한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뭔가 흰색 피부, 흰 옷 이런 걸 입고 등에는 이제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 위에는 약간 링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게 아마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린 사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좀 신성한 느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는 겁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생명체의 묘사라고 하기엔 쉽지 않다. 눈이 가득 앞뒤에 있다고 하는 거 자체가 미형은 절대 아닐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형의 이미지는 아닐 것 같다.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나머지 그 둘로는 하늘을 날며 라고 써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팔, 다리 같은 건 보이지 않고 날개만 가득 6개의 날개가 총 3쌍의 날개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괴이할 만큼 눈이 많다. 오파님이라고 하는 천사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이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둘레 안에 또 둘레가 있고 둘레 안에 또 둘레가 있는 근데 그 둘레는 눈으로 한가득한 그리고 꽤나 큰 크기의 생명체인 것처럼 천사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괴하네요. 우와 무서워. 징그럽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항상 천사가 나올 때 인간에게 이런 말을 꼭 앞에 붙인다는 거야. 나를 두려워 말라. 근데 왜 두려워 말라라고 하겠어? 일반적인 생김새라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 때문에 천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3년 피렌체 국립도서관의 사서였던 미켈라는 도서를 정리하던 도중 눈에 띄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누런 빛이 감돌고 재질을 알 수가 없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장수가 불과 50쪽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책에는 만물사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의문에 대한 답들이 그 책에 적혀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3쪽을 넘어간 뒤부턴 백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쪽을 넘겼을 때 방금까지 봤던 내용 또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은 피렌체 국립도서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되게 얇고 심플한 책인데, 겉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양장본 같은 책인데 세상의 모든 진리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거지. 근데 몇 페이지쯤 됐을 때는 백지야. 뭐야? 왜 백지지? 하면서 뒷장을 넘겨보면 내가 분명 읽었던 그 내용도 백지로 바뀌어 있어. 이런 책이니까 굉장히 알 수 없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책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뭔가, 그죠? 그 사람이 여태까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책에 써 있었던 건데, 그 의문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책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글쎄, 책은 뭐 으스스한 책도 있고 기묘한 책들도 있을 텐데, 먼저 으스스한 책이라고 하면 역시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책이 있지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인간의 피부로 제본된 책의 목록이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인데요. 인간 피부로 책을 제본하는 인위적 서지학, 이거는 19세기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관행은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의사들은 시신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역시 드문 현상이었고요. 사기성 주장이 만연했습니다. 2020년까지 인위적 서지학 프로젝트는 31건의 시험 사례 중 인간 피부로 제본된 책 18권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의사분들께서 사람을 다룰 수 있고 시체도 다룰 수 있었고 이용까지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책을 제본을 뜨는 것이 꽤나 유행이었다. 다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도 꽤나 드문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사람의 피부로 만들어져 있는 책은 상당히 드문 책이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거나 혹은 남들이 쉽게 날 터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책을 하나쯤 갖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부의 기준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뭐 충분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실제로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1837년에 쓰여진 제임스 앨런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은 제임스 앨런의 임종 고백록입니다. 근데 자신의 인쇄된 회고록 사본을 가죽으로 제본해서 선물까지 했다고 합니다. 1861년에 쓰여진 조셉 레이디의 인체 해부학에 관한 기초 논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책인데 실제로 사람을 이용해서 제본을 뜬 거야. 와, 진짜 기괴하다. 미친 거 아니에요?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조셉 레이디가 자기 스스로가 대작이라고 칭한 책이라고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외과 의사와 과학연구원으로 자원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전투 중에 사망했던 병사의 가죽에 자신의 책 한 권을 제본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하여튼간에 이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참 쓰레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납득이 돼? 자기도 사람인데, 응? 자기도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의 피부를 떼가지고 책을 제본 뜰 생각한다는 게 난 진짜 납득이 도저히 안 되거든?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사람은 자기의 이속과 자신의 어떤 허영을 위해서는 동족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동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60년 현재 가장 깊게 잠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트리에스테호. 잠수함에 승선 중이었던 3명은 10,000m쯤 바다에 잠수했을 때 잠수정에서 나오는 불빛에 비친 건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에 흥분한 그들은 육지로 올라와서 상부에 자신들이 봤던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고요. 이상하게도 근데 정부는 그들이 본 것을 함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62년 4월 11일 탐험에 참가했던 피컬슨 부자는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깊숙한 바다까지 잠수를 했던 그 잠수정에 탔던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어떤 건물들을 보게 된 거지. 그걸 보고 지상에 나와서 상부에 보고를 한 거야. 제가 가장 깊은 수심의 바다까지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제 상부 국가기관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응대를 했고, 그걸 본 다음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탐험가들은 전부 사망하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글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항상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이제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바다에 가라앉아버린 도시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미디어들이 각자만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바이오쇼크라고 하는 게임이네요. 이제 많이 뭐 해보셨을 텐데 워낙 우주 명작이라서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한 게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그때였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 근데 그 당시가 지금처럼 현대가 아니에요. 아마도 2차 대전 끝나고 뭐 이런 거의 시대거든요. 현대긴 현대인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그런 현대는 아닌 거죠. 근데 가다가 그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바다 위에. 주인공이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어프어프 막 하면서 뜰 것 같은 걸 막 잡으면서 이제 어떻게든 버티고 바다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는데 저기 멀리 항구 같은 게 보이는 거야. 등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막 헤엄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항구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등대만 우뚝 서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 건 좋은데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싶어서 그 등대의 건물을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어떤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는 거야.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탑승했는데 쭉 내려가는 거죠. 바다 밑까지. 근데 그 바다 밑에는 수중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랩처라고 하는 수중 도시였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으스스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좀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주얼 자체가 그냥 되게 뉴욕의 한복판 같은 그런 이제 마천루가 펼쳐져 있는데 이 아래에는 물고기가 막 다니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워하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내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환락의 도시 같은 거를 해저에다가 세운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약물 같은 거에 의존해가지고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주인공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나 이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잊지 못할 명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킹갓 명작이란 말은 들었는데 3편을 안 했어요. 1편, 2편은 했는데 3편을 안 했어. 3편도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3편은 이제 해저 도시가 아니라 이제 하늘 위에 떠 있는 도시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7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브고르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연대조차도 알 수 없는 낡은 저택이 존재해 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는 한쪽 벽을 가득 채울 정도로 기괴하게 큰 초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화의 3명의 인물은 몸만 그려져 있고요. 얼굴 부분은 마치 누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처럼 잘려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그림에 초상화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의 손가락이 각각 7개씩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글쎄, 그 건물의 소유주의 그림일 텐데 아마도, 그죠? 추측컨대. 근데 이제 손가락이 7개씩 있는 사람들이었나 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게 육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도 물론 꽤나 뭐 있는 병이겠지만 옛날엔 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자, 다지증, 육손이라고도 부릅니다. 손에는 손가락이 5개가 있는 게 정상인데요. 추가로 손가락이 더 생겨나는 기형의 일종입니다. 그치만 위의 사진처럼 외형도 갖추고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온전한 케이스는 거의 없고 보통은 엄지나 새끼손가락 등의 자그마하게 손가락 혹은 부속지라고 해서 손가락의 형태는 있지만 기능은 잘 못하는 조그만한 그런 게 붙어서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 형질이 유전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이 5개인 정상 형질에 대해서 우성 형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지증이 아닌지는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에 쓰여 있대. 한번 볼까? 유전적인 형질이 우성이랑 열성이 있을 때 우성이라고 해서 우성만 유전되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유전 확률이 우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체가 우월한 것일 뿐, 열성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발현되지 않을 수 있고 유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갖고만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제가 근데 뭐 이런 쪽으로는 전혀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설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육손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지증의 예시이군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다 이제 갖추고 계시는 손이면서 모든 기능도 다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신 거네요. 신기하다. 근데 지금 잠깐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여기 말대로 피아니스트나 기타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다수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는 불행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 기능을 모두 하는 손가락이라면 특히 손가락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이제 검색해 보고 있긴 한데 이런 기타리스트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은 없나 봐. 의외로.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악기나 이런 거 자체가 손가락이 총 10개인 걸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우월한 연주를 하진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뭐 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납득이 되기도 한다.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이 10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더 많다고 해서 더 잘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끼리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텐 해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때에는요, 미묘한 뇌파의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를 감지하고 분별해낼 수 있다면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극히 드문 확률이지만 선천적으로 상대방의 뇌파를 감지해내서 적게는 기분의 변화만을, 크게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5천만 명 중에 1명꼴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걸 굳이 밖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뇌파나 이런 것들이 감정에 따라서 미묘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걸 사람이 캐치해낼 수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로어인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언뜻 봤을 때 납득이 되긴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청각이 엄청 뛰어나. 상대방의 맥박의 수를 내가 선택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맥박의 이제 변화 같은 걸 내가 캐치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뭐 나름 도움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네요. 글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상대방 기분 막 바뀌고 막 감정 바뀌고 이런 거를 일일이 캐치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그게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제임스 랜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마술사 출신인데 초능력 사냥꾼이란 이름으로 후기에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초능력을 사냥한 건 아니고 초능력인 척 하면서 타인을 속이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예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서 자신한테 초능력을 증명하면 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했대요. 그 중에는 한때 유명했던 유리 겔라도 있었는데 제임스 랜디에게 도전했다가 속임수가 모두 까발려지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유리 겔라는 그 이후로 명성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제임스 랜디가 유일하게 능력을 밝혀내지 못했던 초능력자가 아닌 초능력자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요. 저도 도전해도 돼요? 얼마든지요. 당신은 무슨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LP판을 만져서 무슨 곡인지 알 수 있어요. 보나마나 또 속임수가 있겠구만. 따로 레코드에다가 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패턴이 있다든지. 오호, 정말 신기한 능력이군요. 그럼 LP판을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도전해보겠소? 당연히 그래야죠. 얼마든지요. 응? 자신감 쩌네.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준비한 LP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곡인지 맞춰보시지요. 근데 그 사람이 LP판을 만지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곡 이름을 맞춥니다. 누구누구의 어떤 곡이네요. 어잉? 정말 맞추네. 무슨 속임수지? 정답이요. 그럼 이 LP판은 어떻소? 아하하, 절 속이려고 했군요. 이건 방금 전 레코드와 같은 음악을 담고 있어요. 다만 전에 레코드와는 다르게 이 레코드 음악은 독일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것이군요. 아니, 대체 뭐하는 놈이지? 그럼 저 벽 너머에 있는 LP판의 곡도 맞출 수 있겠소? 저거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이네요.
모르겠다. 내가 졌어. 대체 어떻게 알아보신 거요? 진짜 초능력이라도 갖고 있어? 사실 초능력이란 건 거짓말이에요. 아하, 그럼 그렇지. 그럼 대체 무슨 속임수를 쓴 거요? 이게 보시면은 LP판마다 곡에 따라서 홈이 파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알아냈는데요. 곡마다 홈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서 곡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저게 다 보인다고요? 그보다 그 패턴들로 곡을 다 맞춘다고요? 그러면은 벽 넘어와 있는 곡은 어떻게 맞췄어? 그건 그냥 찍은 건데요. 보통 벽에 걸려있는 LP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이더라고요. 야, 네, 돈 가져가라. 그 초능력 아니니까 저 안 가질래요. 안녕. 하면서 제임스 랜디를 이긴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이 존재한다. 초능력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초능력자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서 비 린트겐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랜디가 돈을 주려고 했지만 거절했고요. 직업도 의사였기 때문에 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P판이 결국은 이제 소리의 음파형을 이제 물리적인 걸로 기록을 한 건데, 레코드판에 그 바늘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증폭시키는 거죠. 그 파여있는 파형값을. 근데 이거를 눈에 당연히 보일 정도의 크기가 아닌데도 보고서 맞췄다는 거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글쎄,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게 초능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요? 자신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타인에 비해서 우월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을 초능력자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런 류라면 초능력자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허무맹랑하게 뭐 숟가락을 휘거나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타인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훨씬 또 우월한 사람이 뭐 유전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호수에 한때 익사자가 다수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한 명의 청년이 호수에 빠진 소녀를 구출하게 됐는데요. 그의 신속한 판단과 필사의 구조로 의해서 소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후에 청년에게 수면에 비친 자신에게 질질 끌려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상당히 기괴하기 짝이 없는데, 글쎄 뭔가 아무래도 거울도 그렇고 뭐 내 모습이 둘이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반사체에 내 얼굴을 비추는 그런 행동이, 그게 되게 이질감이 드는 행동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다 보니까 거울이나 혹은 비춰진 내 모습이 뭔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관련된 이야기가 특히 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채널에서도 거울 관련된 이야기는 진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즈오카에 사는 어떤 노파는 삼색털 고양이 할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잠시도 빠뜨리지 않고 고양이를 계속 기르고 있었고요. 그 고양이가 모두 삼색털 고양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반드시 삼색 고양이만 키우는가? 라고 물으면, 삼색털 고양이가 죽으면 반드시 새로운 삼색 고양이가 온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사이는 여러 가지고 병이거나 교통사고이기도 했지만 죽은 며칠 후에는 반드시 삼색털 고양이의 새끼가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색털 고양이만 키우는 할머니가 있는 건데 왜 그런 삼색털만 고집하느냐 하는데,
이제 그냥 거둬서 키우고 있는 그런 건데 고양이를 어디서 분양받아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걔가 뭐 수명을 다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며칠 정도 후에 새끼 삼색 고양이가 할머니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삼색 고양이만 키우게 됐다는 약간 좀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돌아올 것 같진 않고 사망한 고양이가. 삼색 고양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는 있죠. 강남에 있는 동물병원의 의사분들의 블로그인데 여기에 삼색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색 고양이가 대부분 암컷인 이유라고 하는데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 바탕에 검은색과 갈색 무늬가 있는 삼색 고양이들을 대부분은 암컷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수컷 삼색 고양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확률은 알 수 없지만 3,000에서 3만 분의 1 이상의 비율, 전체 삼색이의 약 3에서 4% 정도만 수컷 삼색이로 태어난다. 그럼 일반적인 나머지 97%에 가까운 확률로 삼색 고양이는 전부 암컷이라는 건데요. 이거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고양이든 염색체는 기본쌍으로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하나씩을 받아옵니다. 성 염색체는 X 그리고 Y가 있는데 여자는 XX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색깔 유전자를 받아와서 요 조합에 따라서 고양이의 모색이, 털의 색깔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색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X 염색체를 2개 가지는 암컷, XX죠. 그러니까 오렌지색과 검은색 2가지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XY의 수컷은 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색깔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색이면 총 3가지 색깔을 가져야 되는 건데 X가 하나든 2개든 패턴이 그러면 3개일 순 없잖아요 하는데, 흰색 털의 경우에는 유전자의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수컷이든 암컷이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Y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컷 고양이는 상염색체인 흰색과 색깔 유전자를 포함한 하나의 X가 합쳐져서 최대 2개까지의 색만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삼색 고양이들은 전부 암컷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수컷 고양이는 드물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반드시 사망하고 돌아온다는 것보다 삼색 고양이가 전부 암컷이라는 게 더 흥미롭지 않나요? 전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딴 건 모르겠지만 유난히도 고양이가 약간 무서운 생물? 귀신을 볼 줄 아는 동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제가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요, 상식이 뭔가 안 통하는 느낌이 있어. 안타깝게도 강아지나 이런 애들은 상식이 좀 통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지들만의 어떤 룰 같은 게 있다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인간 외적인 다른 차원의 어떤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해서 유달리도 귀신이랑 연관된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고양이가 그냥 문득 어딘가에 보고 있어. 그냥 싹 보고 있어. 마치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봐요. 내가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 귀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와전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내려져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양이가 그런 약간 신묘한 느낌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로어도 있습니다. 1984년 4월 벨 마클의 부인의 장례식에
약 400마리의 벌이 참석했습니다. 일찍이 벌들은 벨이 노래를 시작하면 그 소리를 듣고 모였다고 합니다. 관이 무덤에 들어갈 때 마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벌들이 무덤 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을 포함해서 조이한 사람들 중 양봉 관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노래를 부르면 요상하게도 벌들이 막 날아와서 그 인근을 머물렀던 신묘한 능력을 갖고 있던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장례식장에 마치 벌들이 애도라도 하듯이 와가지고 그 장례식 근처에서 윙윙 맴돌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섭진 않고요. 으스스하지도 않고요. 좀 감동적인데요. 벌들이지만 감동적인데 약간 하여튼 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없지만서도 분위기 자체만 보자면은 약간 좀 으스스한 느낌이 있긴 하니까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벌들 한 400, 500마리가 막 날아다니면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벌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방금의 감동을 한 번에 파괴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경향신문입니다. 여기에 폭탄 테러, 이제는 내가 맞는다. 폭탄 탐지 꿀벌 탄생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2006년도의 기사네요. 미국 로스알모스 국립연구소는요, 개처럼 후각이 발달한 꿀벌을 훈련시킨 결과 완벽하게 폭발물을 감지해냈다 라고 하면서 벌을 폭탄 탐지용으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꿀벌에게 폭발물의 냄새를 맡게 한 후 달콤한 설탕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폭발물 냄새만 맡아도 주둥이를 내밀게 됐습니다. 훈련된 꿀벌은 다이너마이트뿐 아니라 테러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폭탄인 C4 폭탄과 이라크에서 사용되는 호위처 곡사포 폭탄 등의 냄새를 식별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폭발물 탐식견의 경우에는 개도 필요하고 개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꿀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게다가 탐지견과 달리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여행객들의 불편을 끼치지도 않고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들을 잡아놓고서 걔네한테 한 번은 꿀냄새, 다른 한 번은 폭탄 냄새, 요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맡게 하는 그런 뭐 체득을 시켜놓으면은 언젠가는 폭탄만 냄새를 맡아도 꿀인 줄 알고 주둥이를 쭉쭉 앞으로 내밀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고차원적인 프로세스나 혹은 사람 아니면 뭐 탐지견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폭발물이 어디 있는지 벌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박한 상식입니다. 뭐가 됐든 벌한텐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뭐 개들의 목숨은 벌 덕분에 좀 덜 다치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숭고한 희생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꿀벌들아 인간이 미안해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로어 읽기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지요.